제목이 한국 최초의 어보 우회 이어보와 김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우회 이어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자는 잘 아시다시피 소자고, 해는 바다 해자고, 이는 달을 이자고, 어는 물고기 어자고, 보는 기록한 책 보자죠. 그래서 우해라는 곳에, 우해는 진해의 별명이라고 김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해가 아니라 그 마산의 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배지였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아주 시골이었는데 이곳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해라는 곳에 있는 이상한 물고기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해 이어보는 그렇고요. 김녀는 호가 담정이고 1766년에서 1821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해라는 곳에 지금 진동 이게 창원으로 지금은 다 흡수가 됐는데 그 경상도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서 유배로 와서 이상한 물고기를 보고 그 놀라운 그런 학자적인 이상한 그 물고기들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자부심으로 이 어보를 쓴 것 같아요. 어보는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들에 대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들의 명칭과 형태, 습성, 포획 방법 이런 것 등을 기록한 책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과학 분야의 저작물이죠. 그런데 이 우해이어보는 특이하게도 우산 작곡이라는 칠원절구로 이루어진 39수의 김녀의 시가 수록되어 있어서 인문학적으로도 이 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검토할 만한 훌륭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류 53항목, 각각류 8항목, 폐류 11항목, 총 72항목에다가 각각의 근현종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어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어보에 관한 물고기에 대한 최초 기록이겠죠, 우리나라에서. 그 모음집으로 이루어진 것은 경상도 지리지에 1434년에 하연이 간행한 거기에 토산부에 어류 23종이 소개되어 있고요. 또 각 지역의 특산물로 실록의 지리지나 동국여지 승남 이런 데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재, 물고기가 약재로도 쓰이니까요. 약재 일부로서 향약 집성방이나 동의보감 이런 책에 소개되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이 어류의 명칭이나 산지, 활용 등을 간단히 소개한 책들이 나오는데, 이수광의 지복유설이나 박세당의 산림경제, 정약용의 아운각비 이런 데서 약간의 기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과 형식을 갖춘 어보의 저술은 1803년 김녀가 지은 우해이어보가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14년에 11년 뒤에 정약전이 잘 아시는 자선어보를 저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은 모두 다 어류나 폐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이 두 책 모두 다 이 흥미로운게도 18세기 초반 1801년에 김녀는 이 진동으로 유배를 왔고 신유사옥이 일어난 해죠. 그래서 그때 똑같이
이 정약전도 흑산도로 유배가 돼서 그 지역에서 또 아주 그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대별되는 다 거기가 어류들이 많이 잡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유배 가기도 힘들지만은 또 그렇게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저작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우회이어보라는 책은 어떻게 저작이 됐냐 하면 이 김여라는 분이 이 1797년에 강희천이라는 사람의 유언비어 사건에 연루가 돼서 저쪽 그 북방인 부령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지내는데 1801년에 신의옥사에 다시 연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이때 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조가 정조가 죽고 순조가 등극해서 어린 정조를 대신해서 수렴청정을 하던 이 노론, 그때는 벽파 그룹이거든요. 그쪽에서 정권을 장악해서 다시 취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기독교 신자들은 특히 많이 죽었고, 이 강희천의 비어 사건이라는 사건도 약간의 그 종교적인 기독교 뭐 캐토릭이죠. 그 전파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김여 자신은 아마 이 캐톨릭이나 이런 신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회로 입회되었고 여기서 이제 어보를 제작했고 3년 만에 바로 완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저작 동기를 보시면 이제 이 여기에 갑자기 이제 저쪽 함경북도 부령에서 이쪽 그 남쪽 끝으로 유배를 와서 보니까 유배 생활이라는 게 뭐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와중에서 이 물고기 세계를 탐구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회는 진동의 다른 이름이다. 내가 진동에 온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섬들과 가까이 살았고 대문이 바다와 닿아 있어서 뱃사람이나 어부들과 서로 허물 없이 지내면서 물고기와 조개들과 서로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새를 빌려서 사는 주인집 작은 배 한 척과 글자도 잘 모르는 12살 된 어린아이가 있어서 매일 아침 이 아이를 데리고 바다로 나갔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상한 물고기들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김여가 30살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된 청년이었는데 그 많은 물고기의 세계에 빠져들어간 거죠. 괴상하고 놀라운 물고기들이 야,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물고기 세계가 이렇게 풍부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둬야 되겠다.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기록을 해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잘 알려진 물고기는 될 수 있으면 빼겠다. 이 연어나 방어 뭐 이런 어류들 이런 것들은 내가 기록 안 해도 다 기록이 있으니까 이상한 물고기들을 기록해 보겠다. 그것이 저작 동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배가 끝나면 농부들이랑 이제 나무꾼들하고 이제 육지로 쪽으로 와서
옛날 진동 얘기를 할 텐데 그때 그 풍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거리로 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런 이제 이거는 겸손한 말이죠. 그래서 저작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약전의 자산어보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유 옥사에 연루돼서 흑산도, 진동, 경상도, 전라도, 남해안 쪽으로 유배가 됐고 이 정약전 자산은 14년째 되는 해에 장창대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같이 이 어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그래서 기록을 남기게 됐다. 그러니까 역시 이분들은 이 학자였고 문인들이었기 때문에 물고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분이에요. 다 그래서 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유배지에 주로 어부들 뭐 그 어부집 자기가 새들어 사는 김녀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 데리고 나가서 이제 잡아와서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했죠. 물어본 대상은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겠죠. 그래서 정약전은 거기 서문에서 흑산도가 매우 어족 자원이 많아서 박물자적 관심에서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박물자라는 거는 박물이라는 건 여기도 지금 박물관이지만 많은 물건을 모아놓은 게 박물이죠. 박람회 뭐 그런 것처럼 넓을 박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런 모든 이 실학의 영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모든 물건에 대한 해박한 기록을 상세한 기록을 백과사전식으로 기록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이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었고 그래서 이분은 우회이어보와는 다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쓰인 여러 수십 종의 서적을 인용하고 고증을 해서 학자적인 관점으로 완성을 해요. 그래서 정약전의 자산어보와 이제 우회이어보가 다른 점을 제가 거기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료 성격은 김녀는 풍물을 위한 이렇게 자기가 보고 놀기 위한 기록으로 자료로 삼은 거고 자산은 이게 이제 실학적 용어죠. 이용 후생학파. 내가 이걸 기록해 두면 누군가가 쓸 수가 있을 것이다. 김녀는 내가 옛날 유배에서 풀려서 옛날 얘기할 때 이야기거리로 가벼운 마음으로 저작한 거고 이 학자적인 이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자산 쪽 생각이죠. 그래서 자료의 관점은 다분히 우회이어보는 아까 제가 이 풍물을 위한 관점 자료라고 그랬으니까 이 시도 실제로 우산 작곡이라는 시가 39수가 실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해적인 취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자산어보는 학술적인 박물학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성격은 이 김녀는 거의 문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인으로서 시도 엄청난 수의 시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감수성과 그런 기질을 가진 문인이고 정약전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다산하고 다 형제간 아닙니까? 정약용은 실학의 아주 태두죠. 그래서 그런 형님이고 그러니까 실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학자라는 점이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산 작곡의 창작 과정을 보시면 우산은 진동, 창원 이 지역의 옛 지명이고 잡곡을 풀어보면
잡스럽고 속된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부들하고 진동의 어부들하고 격이 없이 어울렸던 비리한 어부들의 세계가 그 양반 쪽에서 보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보기에 아주 고귀하거나 고결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비리하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어촌의 풍물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회이어보는 어류의 명칭과 분포, 종류, 또 이 수확 과정, 어민들이 어떻게 잡는가, 어떻게 조리하고 유통하는가, 그거를 다뤘고, 우산작곡은 시니까 기록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창작을 한 거예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그래서 제가 주제를 어떻게 나눴냐면 어로의 현장, 어촌의 풍광, 수산물의 유통 과정, 거기에 사는 주민들, 그 당시에 남도의 여인들, 어부들의 모습들,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보조가 되는 관계죠. 그래서 우회이어보 거기 기록 없이는 그 우산작곡만 따로 보면 이게 뭔지 잘 해독이 안 돼요. 그런데 기록을 남기고 이걸 어떻게 잡는다 기록을 남기고 이제 시를 써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보면 해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산작곡이라는 굳이 왜 어보에다 시를 넣느냐, 그것을 이제 제가 추론에 의하면 거기 기록을 보죠. 신민년, 이게 1806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배에서 풀렸을 때인데, 그래서 나는 여릉의 별실에서 굶주림을 피해서 서울 삼청동에 있었다. 집들이 조개의 껍질처럼 누추하고 약간의 빈터와 숲이 있었지만 모두 황무지처럼 버려지고 정리되지 않았다. 집안이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했으나 매번 병든 틈에도 눈에 보는 대로 시로 적어서 종이에 적어놨다. 이런 게 이 사람의 그 창작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유배에서 돌아와서 집안이 쫄딱 망했거든요. 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사대부 이때 이 취조 과정에서 정조가 내가 김여 집안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명문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유배 감으로써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돌아와서도 가난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담정의 창작 습관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시를 읊어서 종이에 적어놨다 그랬거든요. 수목소견, 내가 목으로 보는 바를 따라서 아주 그냥 계속 만영이라는 건 보이는 대로 그냥 적는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 지묵에다가 적었다. 그래서 이것은 즉발적으로 시 창작이 가능한 예민한 감수성과 창작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창작이 끊임없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시 쓰는 걸 즐겨했냐면 이 1797년에 첫 유배를 구령으로 가는데 그때 굉장히 11월 달에 떠나서 북쪽이 추워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눈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그 기록을 일기로 남겼는데 거기도 시를 그렇게 힘들면서도 자기가 어디 들렀다, 관찰사가 누구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줬다, 박대했다, 아주 잘 후대해줬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고, 또 진해에 내려와서도 사유학부라는 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에 내려와서 그건 북쪽에서 만났던 여러 기생들,
이분이 그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또 원고로 설명드리겠는데, 연희라는 여인하고 만나서 또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기록에서도 유배 가서도 입에 든 거죠. 그러니까 진동에 와서도 북쪽을 생각하면서 쓴 시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인으로서 느꼈던 감수성의 산물이고, 진동 어촌의 현장의 느낌을 그냥 버려두고 싶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느낀 이상하고 신기한 어류에 대한 경이로움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면 이제 우산 작곡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로 작업하는 현장을 묘사한 건데,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안개와 구름 거친 맑은 바다 아침에 밝아서 한가히 걸어 아슬아슬 수문을 찾아갔다가 곧장 해변으로 가니 병력 같은 울음소리, 바로 어부들이 돌 보고 두들겨 잡는 소리.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줄을 달아놨어요. 이 돌보고는 성질이 매우 사납고 표독스럽다. 처음에 잡혀서 나오면 화가 나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입으로 늙은 개구리가 울부짖는 소리를 낸다. 배를 돌로 눌러 거룻배에 올려놓고 문지르면 더욱 화가 나서 배가 거위알처럼 부풀어 오른다. 커다란 돌로 배를 꽉 누르면 이빨이 깨지고 눈알이 부서지지만 부풀어 오른 배는 줄어들지 않는다. 배가 최고로 부풀어 올랐을 때 돌덩이로 세게 때리면 땅이 무너진 것 같은 병력 같은 소리를 낸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사어라는 물고기는 어떻게 어로 작업을 기록했냐 하면, 겨울이 돌아와 포스가 구름처럼 깔리면, 이 포스는 가을이 돌아와 포스가 구름처럼 깔리면, 이 포스는 요새 이 녹조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상어떼들 해안으로 올라올 때라네 포구의 어부들 쇠작살 비오듯 퍼부어대니 새가닥 등 지느러미도 부러지고 상어피 줄줄. 상어의 일종인 한사어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 한사어는 낚시나 그물로 잡을 수 없다. 8, 9월이 되어서 포수가 뭐 적조, 녹조 이런 것 같아요. 밀려오면 물고기들은 파도가 밀려오고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도망쳐서 얕은 물가에서 죽는다. 모여 죽은 물고기들은 썩은 땅에 구더기 같아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다. 이 한사어도 포수에 밀려 쫓겨오지만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맨 땅으로 뛰어오른다. 그러면 이곳 사람들은 긴 막대기의 쇠작살로 지느러미 사이를 마구 찔러 죽인다. 그리고 톱으로 모난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배를 가르는데 등뼈 쪽 고기는 구워 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두 기름이라 먹을 수 없고 녹여서 등불을 켜는데 쓴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망성어 기록을 볼까요? 밤 껍질 붉게 익어가고 귤 껍질 노래질 때 망성어는 처음 장씨의 어장으로 들어왔지. 고참 사공이 통발 안으로 들어가서 몽둥이로 뱃전 두드리니까 정신없이 뛰어오르네. 이곳 사람들은 망성어를 해변 여울에 죽방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서 잡는다. 긴 기둥과 대발을 쓰지 않고 마치 방처럼 풀과 꼴을 많이 가라앉혀 놓은 것을 용박이라고 한다. 세워놓은 가는 대나무 사이에 간간히 표시를 해놓고 조류가 들어오길 기다린다. 망성어가 조류를 따라 여울로 들어와서 이 통박 안에 숨는데 조류가 빠져나가면 도망가지 못한다.
그러면 통박 밖에서 그물을 펴고 배를 타고 통박 안으로 들어간다. 물결을 따라 오고 가며 나무 몽둥이로 배전을 두드리며 대 6명이나 7, 8명이 함께 두들겨 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다듬이 두드리는 소리와 같다. 망성어는 깜짝 놀라서 통박의 그물로 뛰어오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주목해야 될 것이 이때 벌써 이 지역에 죽방염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도 남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잡는지 제가 보니까 현대도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죽방염 이렇게 들어가서 가두리죠. 그러니까 가다 놓고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 김여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지역에 죽방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 장씨가 가진 죽방은 장씨 죽방, 무슨 씨 죽방. 그래서 이런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이제 이 물고기들에 대한 기록은 그 정도 보시고 풍광과 유통, 물고기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포구 위 어선에 주룩주룩 비 내리고 솜대는 앙상하게 돌더미 맞고 있지. 삿가 쓴 노인 낚시가 잘 됐는지 교화꽁치를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가네. 그래서 꽁치를 이제 소재로 시를 쓴 거고, 두 번째 시는 백꽃은 눈처럼 떨어져 물가를 덮고 있고 온 땅 가득 부들이 싹 키고 연하다네. 모래밭에 해지자 푸른 연기 피오르니 아이들 불 지펴서 감추를 굽고 있구나. 이 감추는 꼼장어 같은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시를 볼까요? 추석날 성묘 음식 향기가 좋지만 홍예방의 집은 특별히 윤기가 흐르네. 산의 진미 음식들 셀 수도 없지만 그 중에서 새우 고동이 가장 앞줄에 놓이지. 추석 제수를 장만하는 이 지역만에서 이 쓰는 제수죠. 그러니까 새우 고동이 제일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우 고동을 제일 앞에 든다,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달쥐고 까마귀 울어 바다는 저무는데 저녁 밀물 밀려들어 살인문을 때리누나. 아마도 볼락 실은 배 도착했는지 거제도 사공들 물가에서 떠들어대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줄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곳 사람들은 보라어라고도 하는데 볼락을 보라어를 보락이나 불락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방언에서 엷은 자색을 보라라고 하는데 보라색 그거죠, 지금 쓰는 거. 그런데 이 보자는 한문으로서 아름답다는 뜻이니까 원문이 보라라는 것은 라는 비단 라자예요. 아름다운 비단과 같다는 말이다. 보라라는 말은 볼라고 할 때 그 보라 그 말의 시작은 이름이 여기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이 진동 어부들이 가끔 그물로 보락을 잡지만 많이 잡지는 못한다. 그래서 해마다 거제도 사람들이 볼락을 잡아서 젖을 담아서 배로 수백 항아리씩 실어 와서 포구에 와서 마와 바꾸어 간다. 왜 그러냐면 거제도에는 볼락이 많이 잡히지만 모시가 매우 귀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김려는 이제 보랏빛 색깔을 띠고 있는 볼락어의 명칭이 바로 보라라는 우리의 방언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면서
민간에서 불려지는 대로 볼락이라는 이 음을 그대로 살려서 새로 글자를 만들었어요. 보자에다가 갑을 할 때 을자 그걸 넣어서 볼자를 만들었고 이 락이라는 것도 새로 자기가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원학적으로도 굉장히 이 우에이어버가 좋은 자료죠. 말이 이 방언을 어떻게 기록했고 그 당시에 이 진동에서 어떤 말을 쓰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꽁치라는 생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꽁치도 이런 방언으로 기록하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당시 거제도하고 진동 사이에는 볼락어 젓갈, 이것도 볼락어도 젓갈로 담근다고 이런 기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마가 교육되는 과정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시 속에 어류나 이 젓갈 뭐 이런 것들의 유통까지도 자연스럽게 소개되는 거죠. 이런 기록은 정말로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런 기록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다음 시를 또 볼까요? 황매비 개이고 보리도 허리춤까지 자라나서 말비름은 싹트고 산까치도 깝쳐대네. 작은 배들 모래 언덕에 날듯이 정박하자 모두들 민어 부레를 볕에 말리네. 이 장표라고 불리는 민어를 기록한 건데요. 어선에서 잡은 민어를 내리고 부레를 꺼내서 말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연 이제 활기를 띠고 있는 농촌 어촌의 마을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이 아주 특이한 기록이 있거든요. 이곳 사람들은 민어를 잡으면 그 부레를 말려서 몰래 동네의 외시장에다 내다 판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구워 먹는데 서울의 상인들이 흥정을 해오면 피하고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관가에서 그것을 세금으로 걷어갈까 매상을 기록해서 두렵기 때문에 밀거래를 한다는 거죠. 동네 외상인들하고. 외상인들은 기록이 뭐 외인들이니까. 그래서 동네 외인들과 밀거래를 하면서 서울 상인들하고 거래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관가의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이라는 거죠. 28세기 초반에 조정의 세금이 이렇게 어촌에까지 가혹하게 징수되어서 이 지방의 어민들이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몇 편의 시를 통해서 진동 지방의 풍광과 어류, 어획물들, 젓갈 이런 것의 유통, 생마가하고 어떻게 바꾼다든지 뭐 외상인하고 교역을 한다든지 유통 현장 그리고 민심의 동향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관가의 수탈에 피해서 외상인들하고 거래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특이했던 이 이방인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 주민들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이상하게 보였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서울에서 성장하던 이 유망한 사대부 집안의 자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보죠. 남도의 여인들을 기록했어요. 여기 보시면 들판에 노파와 바구니 든 두 처녀, 순무 뿌리 캐어다 부잣집에 파내, 흉년에도 줄인 배 채울 대책이 없으니 누가 저들에게 겸아를 구워 주려나. 이 겸아라는 물고기는 정확히 제가 이 어떤 물고기를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김여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뱃속에 내장이 가득 들어서 먹을 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노파하고 여인들에 대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깨어 먹고 이제 그거 팔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어려운 이 민초들이죠. 그래서 겸화를 잡아다가 이들을 구휼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죠. 그리고 또 아주 강한 생존력을 보이는 생활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 자기 친동의 여인들을 묘사한 게 있는데 보실까요? 양도의 튼실한 안악 고랑이처럼 억세서 머리에 수건 쓰고 두멍에 정어리를 담고 있네. 무명치마 붉은 다리로 바쁘게 일을 마치고 아마도 저녁에는 또 반성으로 떠나겠지. 고성 그 근처에 있죠. 고성의 어촌 안악은 배도 잘 부려서 키를 돌려 뱃머리 열자 제비처럼 날아간다. 매갈 젓갈 30항아리면 당연히 2000냥은 불러야지. 그래서 첫 번째 시는 정어리를 주제로 하고 두 번째 시는 매갈이라는 어종을 가지고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는 강한 여인의 형상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의 안악은 아주 부지런하게 억척스럽게 생업에 종사하고 지금 뭐 우리 자갈치 아줌매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고성의 안악도 직접 배를 몰고 이 진도까지 와서 젓갈 팔 정도로 이들의 모습이 아주 건강하게 비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재밌는 시가 있는데 그거 이제 또 남도의 여인들 세 번째를 볼까요? 자줏빛 바구니에 귀발기술 파는 노파, 오징어가 단지 하나 가득 들어있네. 웃으면서 화로 안에 숯을 넣으니 구리 냄비 속엔 붉게 익은 오징어 안주. 진나무 밖에 있는 두 군데 화류 거리. 거리 입구 초가집엔 집집마다 술집 간판. 새로운 예쁜 아가씨 고운 흰손으로 검은 소반에 대게살 담아내온다. 그 첫 번째 시는 이제 오징어 파는 늙은 노파가 이제 귤박이술 파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시는 홍게를 파는 건데 어느 어촌이나 고기가 팥이라고 그러죠. 고기가 만선이 되면 흥청망청하는 그런 거리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도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홍동과 기생집도 있고 그래서 이 삶은 개를 내어오는 기녀를 시의 화제로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아주 흥청망청한 진동의 분위기를 다양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산 작곡에 나와 있는 흥미로운 시를 두 편 더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섬마을 각시들 남자처럼 튼튼해서 엉덩이 크고 허리 넓어 유행에는 어둡지. 조개 목걸이 좋아하지만 큰 조개를 쓰고 묶은 줄도 들판에 쪽풀러 물들였다네. 아주 건장한 이 진동 여인들의 모습인데 외모나 유행 이런 거는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어촌의 전형적인 여인들이죠. 그래도 멋은 내본 거죠. 그런데 이를 묘사하는 그 담정의 태도는 아주 긍정적이고 튼튼하고 활기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거나 뭐 그런 시각은 전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우산 작곡 속에는 아주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유머가 넘치고 유배객답지 않게 이 위트를 섞어서 쓴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편을 보시면 문어 비슷한 어종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요한 밤 깊은 계곡 달빛이 고운데 문어 낙지들
낙지들이 그림자 이끼 낀 물가에 어지럽게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어촌 계집이 정분이 난 땡중이 온 줄 알고 바쁘게 빈 침대에서 내려와 살인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 달이 밝은 밤이면 물속에서 나와서 바닷가를 돌아다니는 문어, 낙지 뭐 이런 어종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바탕으로 바람난 어촌 처녀가 이 문어하고 낙지들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자기가 연분이 난 중인 줄 알고 살인문을 열어줬다는, 문어 돌아다니는 거 보고 우리 스님 오셨네 그러고 문을 열어줬다는 이런 아주 흥미로운 내용까지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회 이어보에 대한 기록은 그 정도로 보시고, 다음에 이제 김녀의, 그럼 이제 이 선진적인 여성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진동 지방에서 여성들을 묘사하거나 그럴 때 전혀 이 차별 의식이 없고 동등하게 대우한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분의 여성관이 벌써 선진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발표할 제목은 선진적 여성관과 기녀의 문학적 형상, 이것을 가지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김녀는 여성의 인간성에 대한 옹호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남성 일방의 정열과 순종이 강요되는 조선사회의 풍토 속에서 여성들의 인격과 인간적인 감정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실제로 주장하고 있고, 또 거기에 관한 시를 먼저 하나 볼게요. 서쪽 산촌 나무꾼에게 시집갈 망정, 남쪽 마을 어부에겐 시집가지 마소. 고기잡이 부유하나 고생은 끝이 없고 산촌 생활 가난하나 즐거움이 있다네. 금년 봄 칠산 앞바다로 우리 서방 준치 팔러 가버려서 이별할 때 석류꽃 무성하게 피더니 이별 후엔 석류만 덩그러니 달려있네. 보란듯이 소식도 끊어버리고 한 글자 편지도 없으니 나만 홀로 애간장 태우고 머리 빗고 단장할 수도 없는 노릇. 우연히 법성포 어선을 만나서 비로소 내 서방 법성포로 간 줄 알았지. 법성포에서 산에 나와 기르는데 사람마다 똘똘하다 칭송한다네. 백주 대낮에 정신이 혼매지니 서방님 성품은 얌전했는데 돈 떨어지면 정도 떨어지는 법, 제발 미친 짓 좀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 시는 준치를 팔러 나간 이 서방은 돈을 이제 손에 쥐게 되자 법성포로 가서 딴살림을 차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까지 낳고 이 조강지처를 벌인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촌 생활이 싫다 나는, 이런 돈 많으면 뭐하냐 서방이 도망갔는데, 그래서 부부간의 즐거움이 있는 산촌 생활을 원한다는 이런 여성의 간절한 소망을 시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여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평등에 대한 논리로까지 넓혀지는데요. 방주가라는 아주 장편의 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백정의 어린 딸인 방주라는 여성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양반의 딸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양반의 아들하고. 그러니까 백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민 아닙니까? 이 소작고 뭐 이런 이 가장 조선 시대의 천민의 자식하고 양반의 자제하고 결혼을 하는 거를 모티브로 해서 시를 쓴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방주라는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런 성장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교양과 학습을 어떻게 했고, 또
여기 시에 보시면은 천민 계급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양반의 아들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3살 때 말소리 명료했고 4살 때 방향과 셈법을 알고 5살 때 이웃집 또래들과 나루터 어귀에서 풀쌈놀이하며 밤머리엔 어린애들 옹기종기 보리싹은 푸르고 무성해졌지. 6살 때 물레질하고 7살 때 한글을 깨치고 8살 때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 언니를 따라 혼자 빗질을 하고 때때로 호롱볼 아래서 사시 남정기를 낭낭하게 읽는데 산들바람이 귀여운 목소리에 실려 찰랑찰랑 옥조각에 부딪히는 듯 9살 때 천자문 알고 10살 때 가사를 알아서 산유와 짧은 가락 목놓아 부르는 양 더욱 애처로워 밭가는 농부는 수염을 쓰다듬고 짐을 진 인부는 갈림길에서 멈추더라. 어느덧 10서너 살이 되니 그윽한 자태 완연히 성년이라. 단정한 몸가짐 칭찬 자자하고 고운 자태는 하늘에서 내려온 듯.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 방주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여기서 김녀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결혼을 모티브로 다루면서 성공을 시키고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시의 내용인데 지체의 귀천을 가지고서 인간의 현우를 단정하지 말아라. 어리석고 현명하고 그런 걸 단정하지 말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고 용은 개천 속에서 나온다. 물고기를 먹을 때 왜 꼭 방어냐? 이웃집 여자도 양반집 여자도 가짜는 것 많은데 영지 귀한 약초죠. 영지는 처음부터 뿌리가 없고 예천이 어디 근원이 있으랴. 하늘은 한쪽에 치우쳐 부여하지 않느니 지당하다 현인의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놀라운 거죠.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인간의 권리를 부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인간의 본원적인 평등 의식을 역설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 처음부터 다 똑같이 태어났지. 인간이면 인간이지 똑같지. 뭐 처음 양반은 현명하게 태어나고 처음에는 어리석게 태어나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진적인 여성관하고 평등 의식은 당시 남성의 향락의 대상으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던 기녀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옹호하게 된다. 역시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천민도 백정도 최고 조선사에서 천대받던 계급이고 기녀도 최고 천대받고 있는 계급을 시의 소재로 아주 혁신적으로 다루고 그들의 훌륭한 점, 그들이 뭐가 모자라냐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 사유학부에 나타난 기녀의 문학적 형상. 이 사유학부는 이제 이 1801년 김녀가 한경대 불영에서 이 진동으로 입에된 후에 이 불영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예요. 이 불영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 김녀가 어울렸던 그룹이 기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천대받던 기녀들하고 그들의 세계를 허심탄회 이해하고 그들도 김녀가 불쌍해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서울의 양반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러다가 인간적인 그런 동지의식이 싹 트게 돼요. 보시면은. 그래서 연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부의 기생이에요. 이 연이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너에게 묻노니 무엇을 생각하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불용의 북쪽 바닷가. 이건 이제 후렴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배필 북방의 고운 선녀 불영 땅 연희와 정담을 나누었네. 그녀는 눈 같은 영혼의 옷 같은 자태 붉은 입술과 하얀 이 그리고 까만 눈썹 검은 귀밑머리도 구름처럼 아름답고 손가락 하얗고 피부는 윤이 났지. 뜻은 높고
마음도 정숙하여 산과 강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며 올려보고 내려보아도 몸가짐 올바르고 밝고 개결하며 공손하고 단정하다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인을 시의 대상으로, 기녀를 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김녀가 여기서 이 연희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사랑시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이 김녀가 이 연희를 위해서 언행록을 지어줬어요. 연희 언행록은 되게 위인들이 쓰는 거거든요. 퇴계 언행록 이런 건 봤어도 저는 기녀 언행록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기녀의 말, 이런 말은 좋은 말이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고 전도 지어주고 호도 지어주고 완전히 동지처럼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간으로,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희도 김녀에게 아주 후하게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부모님 제사까지 거기서 챙겨주고 그랬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시를 또 하나 더 보시죠. 그 두 구절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생략하고 복사꽃 봉우리 나무에 가득하니 그중 하나 먼저 화사하게 피어나서 가지 잡아 손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마치 연희의 귀여운 보조개 같구나. 연희에게 받으라고 살짝 던지니 그녀는 두 손으로 받아서 반갑게 돌아보며 섬섬 옥수로 웃음 짓고 꽃잎을 뽑으면서 취하신 서방님 붉은 뺨과 같네요. 연희의 이 말에 나도 깔깔 웃으며 꽃술과 내 수염을 견주어 보았지. 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랑을 노래한 시인데요. 화사한 봄날 복사꽃 피고 그런 가운데서 두 사람의 이 애정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치 애정 장면의 한 장면처럼 이거 이렇게 화면을 찍으면은 연인들의 사랑 모습이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노래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빼어난 여성 수십 명 중에서 문장으론 허봉의 누이 허난설원을 손꼽지만 허균, 허봉 이 형제들이죠. 연희의 시는 중국의 위강을 방불케 하고 탕문군이나 왕서군보다 낫다. 앵무 같은 정신과 나비 같은 영혼, 눈 같은 흰 모습과 비단 같은 마음, 맑고 맑은 백두산의 기운이, 이쪽이 이제 백두산이 가까우니까요. 2000년간 꽃 같은 이런 인재를 길러 놓았지. 연희야 연희야 너는 하늘의 선녀 어째서 군벽한 변방에 묵혀 있느냐. 그러니까 이 김녀는 허난설원에 비교했어요. 허균, 우리나라 최고 문호 허균, 허봉 이런 형제들의 견줄 만큼 시적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묘사를 했고, 여기서도 보면 천민이나 그런 기생에 대한 폄하 의식이 전혀 없고 완전히 인격을 가진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훌륭한 연인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연희 주변에는 또 많은 기녀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전을 지어주고 그랬어요. 시를 서로 나누고. 그래서 여기 영산옥이라는 여인인데 이 사람은 이 당시 부령의 유배에 와 있던 서시랑이라는 사람하고 연인 사이였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유배가 풀려서 서울로 돌아가니까 이 영산옥이 수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령의 관찰사 도부사가 유상령이라는 사람인데 네가 무슨 정조를 지키냐 그래가지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여원은 이 분노해서 이 사건을 전말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부의 기생 기녀들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냈지만 관리자들은 굉장히 김여를 아주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해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면 영산옥에 관한 시를
볼까요? 영산옥은 평생 한이 뼈에 사무쳐 매일 밤 울음 삼키며 눈물이 마르지 않네. 어찌하여 하늘은 박복한 여자로 만드시고 총명한 남자 몸으로 만들지 않으셨나. 길거리의 꽃 같은 내 신세 팔자도 사나워라. 그 누가 쓴바귀가 순채처럼 달콤하다 했나. 절통하다 저 인간 유관의 자식 유상냥. 이게 관찰 도부사예요. 3대의 원수가 어찌 내가 아니랴. 적막한 귀방 깊은 곳에서 곱고도 고운 영산옥은 원한 속에 늙어가네. 이런 시를 남기고 있죠. 그러니까 기녀가 수절한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그걸 가로막고 나선 이 유상냥이라는 이 도호부사에 대한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노시몽이라는 기생은 연희와 인척이고 같은 부의 기생이었어요. 어린 기녀 노시몽 나이는 15, 경국의 용모로 춤과 노래 뛰어나네. 복사권 예쁜 얼굴, 버들가지 같은 허리, 꾀꼬리 목소리에 제비처럼 날씬하네. 깊은 밤 높은 누각 수략 속 엄해지면 난간에 비치는 달 비단처럼 드리워져 아롱진 무늬의 살구빛 적삼에는 향기롭고 섬세한 화장 붉은 뺨에 비치네. 관산낭매가 이런 노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노래소리에 남쪽에서 온 유백의 애간장 끊어지네. 그러니까 자기죠, 유백액은. 그리고 이런 시가 이 여러 명이 나와요. 여기 노시명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양관옥이라는 이것도 기생인데 연희하고 내 외종 자매 사이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 이 삶은 돼지고기 뭐 술잔에 초대받아서 서로 어울리고 그러는 밤새면서 노는 거죠. 여기 동방의 샛빛은 벌써 지려고 하는데 성 앞에서 작별을 아쉬워한다. 뭐 이런 서로 기탄 없이 어울리는 그런 시를 남겼고, 그리고 정설염이라는 것도 관산의 기녀인데 이 연희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그래요. 이 시도 굉장히 이 김녀가 이 사랑을 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은과 구리로 만든 작은 비녀 놀이개, 미녀가 준 것이라서 더욱 아름다워라. 이 정설염이 비녀를 줬던 모양이에요. 정표로. 광화문 밖 돌다리 서쪽에 정설염 내 집에서 진탕으로 취했을 때 서렴은 놀이개 풀어서 나에게 줬지. 나는 무엇으로 보답했나 금빛을 주었지. 이제는 그녀를 볼 수 없어 놀이개만 보고 종일토록 매만지며 눈물만 쏟아내네. 놀이개조차도 볼 수 없었다면 얼굴 가득 펑펑 눈물로 넘쳐나리라. 그래서 이런 기록도 남겼고, 그리고 소해랑이라는 기녀는 부령의 그 가까운 수성역에 있는 기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이 시를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표로 또 선물을 주고 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상아빛을 선물하자 김녀는 예쁜 꽃신으로 받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또 이아섬이라는 이 기녀도 부령의 기녀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김녀가 여기 보면 파탐이라는 암자인데 여기 아주 그 척박한 곳이죠. 그 추위도 못 맞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자기가 거처하는 앞에서 이제 눈발이 휘날리고 그럴 때 이 여인하고 만나서 서로 술을 마시고 그러는, 악기를 연주하고 그런 장면을 노래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요조라는 이 여인은 큰 키에다가 아주 이
걸걸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 볼까요? 여자 장희와 소진인 임묘조. 장희와 소진은 유색아들이죠. 그래서 아주 이 말 잘하는 그런 유색꾼들인데, 유창하게 말하는 혀 놀라워라. 듣기로는 올해 나이 23세, 아름답고 큰 키에 옅은 눈썹, 반듯한 눈동자는 오골 깎아 추파가 흐르는 듯, 빛빛 머리칼은 구름을 끊고 먼 산이 돌아온 듯, 지난날 몇 남자 넘어뜨렸나, 요 사이에는 김승과 결혼을 했다네. 달빛 아래 검은 곳 하며 스스로 말하길, 새노래 교방의 기생들을 내 노래가 압도하지요. 그래서 이 기생으로서는 좀 23살이면 그때 당시에 아주 노기죠. 그래서 너무 무리가 있었던지 활동하기에 결국 김승이라는 남편을 택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이제 김녀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 결혼까지 챙겨주고 있는 거죠. 김녀는 유배지 불행해서 이 여인들, 기녀들하고 아주 깊은 관계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고, 또 영산옥 뭐 이런 여러 기녀와도 허심탄회하게 어울리면서, 여기 보면은 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정말로 인간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김녀가 사랑을 하던 연희라는 그 진에 와서까지 생각을 하면서 시집을 쓸 정도로 생각했던 이 두 사람 사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제가 한번 추적해 봤는데요. 두 사람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사유학부라는 그 시집, 연희를 생각하면서 쓴, 북녘을 생각하면서 쓴 시집 말미의 기록에 의하면, 김녀가 진해로 옮겨가고 난 뒤에 불영의 부사인 이병정이라는 이 부사가 김녀와 연희의 관계를 질투하고 모함해서 연희는 곧바로 투옥되어서 모진 고초를 겪게 된다고 그래요.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김녀는 그 여인이,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 때문에 또다시 고통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고 애통해하고 절망했어요. 그렇지만 살벌한 신이 옥사의 와중에서 1801년에 옥사가 일어나서 자신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담보할 수 없는 김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뭐 힘을 쓸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진해에 와서 6년 뒤에 1806년 9월 달에 그는 드디어 풀려나게 되죠. 그때 이제 자기 친구들, 김조순이라는 아주 그 명망가가 이 벼슬길에 나서게 되고, 그래서 풍토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 1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는데, 이제 두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재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 지금까지는 기록에 문집이고 어디 봐도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녀가 불영을 다시 찾아가서 찾았다는 기록도 없고, 연희가 서울로 김녀를 찾아왔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것은 아마도 두 사람이, 김녀가 이배되고 헤어지고 나서 홀로 남겨진 연희가 이 불영의 관리들의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고, 또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김녀와의 이별을 슬퍼해서 죽음에 이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해져. 그래서 이 김녀도 이 짧은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당시 자기가 이배되고 나서 불영의 상황이 연희의 생사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위태로웠다, 그런 기록이 짧은 기록인데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나지 못했는데, 왜 만나지 못했는지는 지금처럼 뭐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리 연희가 죽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못 만났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유배에서 돌아온 김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가 집안이 아까도 말했지만 삼청동에 올라와 보니까 무지무지 가난하고 이 가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까지도 졌거든요, 직접. 그래서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이 냉엄한 현실로 돌아온 거죠. 이제 그 연희하고 했던 사랑은 갑자기 이 젊었을 때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시절, 낯선 북녘의 유배지에서 만났던 자신에게 너무너무 잘 대해주고 인간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꿈과 같은 아름다운 시간일 뿐이었죠. 아름답지만 정해진 이별이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이것이 이 연희와의 사랑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엔 불꽃처럼 막 타올라서 더욱 잊을 수 없는, 북적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녀 생각이 나는 영원한 사랑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사라져서 붙잡을 수 없는 현실이 그 앞에 다가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의 여보와 기녀 씨에 관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